주동식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대표님께서 페북에 이런 글을 남겼던데요. 이번 무안공항 참사의 원인도 밝혀지기 힘들 것이다. 사고 원인이 거의 100% 전남 등 관련 지자체의 부정비리에 연결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페북에 글을 올리셨던데 어떤 의미로 지금 이 글을 올리셨나요? 이제 한마디로 전남, 광주, 전북 이 호남 지역의 어떤 그 특수성 때문에 좀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제가 그런 표현도 좀 가끔 하고 그러는데 지역 전체가 일종의 공범 관계로 엮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이 공무원 그리고 정당, 이 시민단체, 언론 뭐 이게 전부 하나로 엮여가지고 여기 어떤 지역 카르텔화 돼 있는 그런 구조가 심하거든요. 이번에 무안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약간 호남 지역에 특히 시장 논리에 대한 거부감이 심합니다. 그런데 시장이라는 게 경쟁, 투명성, 합리주의 이런 게 이제 작동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호남이 산업화에서 좀 뒤처졌잖아요. 예. 그래서 제조업에 대한 그 기반이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경쟁력이 약하다는 거죠. 산업 경쟁력이. 근데 건설업은 비교적 이제 고도의 이제 기술력이나 노하우가 부족해도 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예. 그래서 호남이 건설업 비중이 굉장히 커요. 음. 그러니까 대형 프로젝트 그것도 지역 자체적으로는 이런 돈을 끌어올 데가 없으니까 대형 국책 사업을 유치하는데 어떻게 살을 좀 걸다시피 하고 있어요. 네. 무안공항 참사도 지금 여러 가지 이게 결과가 사고의 원인이었는지 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무안공항 자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는 부분도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대로 투명하게 밝혀지면 굉장히 많은 말 그대로 줄줄이 뿌리가 드러나듯이 고구마 줄기 캐듯이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누가 어떻게 엮여 있는지는 지금 현재 밝혀지기 어렵겠지만 이런 구조에서는 이 무안공항의 비리 문제점 같은 경우도 제대로 밝혀지기 어려울 거라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역의 광주, 전남, 전북의 비리는 지역의 공무원, 기업 그리고 이런저런 시민단체 그리고 제일 결정적으로 정치권까지 아주 촘촘하게 다가간 구조이거든요. 그리고 또 호남이 특수한 게 87년 체제, 지금 6공화국의 승리자이자 오너인 이게 좌파 연합인데 주사파하고 호남이 결합한 구조인데 여기서 핵심이 호남이에요. 그리고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지금 쥐고 있단 말이에요. 무안공항 사고나 지금 이번에 문제를 가지고도 이 사고의 명칭 가지고도 무안공항 사고냐 제주항공 사고냐 여기서 지금 제주항공 사고로 지금 덮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호남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안공항 문제 배후에 있는 호남의 부패 카르텔이 드러나는 것을 좀 싫어한다는 거죠. 여기서 저는 이번 무안공항 사고 여기 대처하고 원인에 드러내는 데 있어서 밝혀지기 어렵다고 보는데 결국 호남이 지금 87년 체제에서 언터처블 그러니까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권력이 되고 있고 신성 불가침이 되고 있다는 게 좀 드러내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마어마한 거부감이 이게 그 근처에는 밑바닥에는 호남의 이 이권 카르텔, 호남 패권이 있다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 지난번에요. 예. 새만금 잼버리 사건 당시에도 여러 가지 각종 비리와 유착 관계 이런 게 드러났었잖아요. 네. 그 후에 보면 근데 왜 이거에 관한 이제 수사라든가 원인 규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됐고 이 문제에 관해서도 주동식 대표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호남 지역의 카르텔이 그러니까 정치권과 지자체, 지역업체, 좌파 시민단체, 언론 여기에 경찰까지 광범하게 이렇게 유착되어 있는 그 부패나 정경유착 문제가 과거 역사 문제와 연결돼서 그 뿌리가 깊게 계속 작동하는 것이 본질적이라고 보세요? 예, 새만금 잼버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 사업 간접 사업비가 10조 8천억 원이나 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결국 잼버리를 위한 게 아니라 잼버리를 핑계로 예산을 끌어오는데 그러니까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 같은데 인프라 건설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들였다는 이제 그 명분이 새만금이 됐다는 거거든요. 네. 뭐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신항만, 그리고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뭐 새만금 항만 인입철도 여기 하여튼 20조 원이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내놓고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감사원이 조사만 하고 그 새만금 잼버리 문제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진술만 받고 보고서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 보고서 작성은 해놨다고 그러는데 600페이지가 넘고 있어가지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과연 이 정부에서 발표가 가능할지도 좀 의문인데 저는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호남은 일종의 공범 네트워크가 형성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 내에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이 안 됩니다. 지역민의 이제 묵인이 있어요. 광범위한 피해의식의 배경으로 5.18 그리고 산업화에서 소외됐다. 우리들이 피해자다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강한 그 한미주의와 근대의 어떤 질서가 작동하는 것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보다 집단이 앞세우는 그런 부분이 강하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적재성보다는 호남의 적재성이 더 강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인데 호남이 반 대한민국 가치와 움직임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적 대립구도의 본질은 호남이냐 대한민국이냐 어떤 대립구도라고 보거든요.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이 대립에서 호남이 이기면은 호남도 망하고 대한민국도 저는 망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이겨야지 대한민국도 살고 호남도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호남의 그 저항 의식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실은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도 그 권력의 배후에 본인들이 피해자고 소수자라는 그런 굉장히 마이너 의식을 깔고 있어가지고 이 문제가 굉장히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무안공항도 또 그 유족들이 추모공원 만들자 유령탑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더라고요. 광주에 그렇지 않아도 5.18 같은 기념물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보고 있으면 호남에 계속해서 호남의 상징자사, 호남이 먹고 사는 도구가 이런 비극의 상징물, 자기네들이 피해자라는 상징물 그런 것에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서 이제 새만금 잼버리 문제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 무안국제공항 문제는 초기 단계부터 여러 지금 논란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1999년도 김대중 정부 착공 당시부터 문제가 됐는데 이 정치공항 뭐 일부에서는 고추 말리는 공항 뭐 하나갑 공항 이렇게 불립니다만 어쨌든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이 무안국제공항 여기에도 부패 카르텔이 작동했다고 보시나요? 당연하죠. 저기 사실은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막 집권했을 때 그 사업비가 1천억 원이 넘는 신규 대형 국책 사업은 임기 내에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네. 그래서 언론도 호남 신공항, 그러니까 무안공항이죠. 그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예측을 빗나가지고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무안하고 가까운 신안이 고향이던 이제 정권 시세에 당시 하나갑 씨가 입김이 작용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갑 공항이라고 불렸는데 사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거의 이게 지금 굉장히 그 공항의 위상이 애매합니다. 그 입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근처에 다른 공항들 여수 공항이나 광주 공항과의 관계 같은 것도 지금 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광주 공항이 사실은 대체 공항으로 만드는 셈인데 이 광주 공항은 군사 공항으로 원래 군 공항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근데 무안의 사람들이 또 군 공항은 데려오지 마라. 이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안 공항이 이제 어떤 그 설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번에 그 국제공항이 노선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새로 그 국제공항 이거 허가를 내준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런 대형 사고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바탕에 깔려 있는 게 호남 지역이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좀 그 노하우나 실력이 안 돼요. 그런데 무리하게 이런 걸 추진하다 보니까 비극은 발생하고 또 그 비극이 발생하면 그걸로 우리가 또 피해자다 당했다
이런 식으로 끌어 확대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고리인데 이런 부분을 좀 냉정하게 끊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마어마한 분노, 증오감 이런 것도 결국 바탕에는 호남의 어떤 그 이권, 카르텔, 호남의 이해관계 이게 좀 걸려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문제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뿌리가 깊군요. 자, 그런데 어제 이제 대표님께서 다른 주제도 저희 펜앤드마이크 신문에 게재를 해주셨던데 이런 제목으로 게재를 해주셨어요. 칼럼인데 시대착오적 농민운동 봐주기가 민망하다 이런 글을 이제 어제 칼럼을 게재를 해주셨는데 이 내용을 잠깐 보니까 지난 22일에 진행됐던 전농의 트랙터 시 이 관련 문제를 좀 비판하면서 농민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했던데요. 시대착오적 농민운동 이렇게 좀 적시를 해주셨던데 어떤 의미로 이 글을 쓰셨고 시대착오적 농민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여기 그 우리나라에서 당연한 상식처럼 쓰이는 말이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농민과 농업이 그 국가의 중심이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건 한 몇 세기 전에 전 근대적인 농업이 그 국가 조선시대 때 이야기잖아요. 예. 근데 농민운동은 지금도 자기네들이 천하의 중심이라는 이야기를 좀 그 전제를 깔고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게 강해요. 보면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에서 농민의 비중이 4%도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GDP에서의 비중은 2%도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을 쓸 그 근거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은 여기 그 슬로건이 무슨 그 전봉준 여기 그 깃발을 내고 전봉준 투쟁단 그리고 농민헌법 쟁취 이런 걸 내걸고 농업이라는 게 시장 논리를 작동하지 않는 그러니까 농민들 전농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 이야기 들어보면은 가만히 보면 이야기할 핵심이 어떤 주장이냐면은 농민들은 일종의 공무원 삼아 달라. 농사가 잘 때도 못 때도 무조건 국가 예산으로 먹여 살려달라. 자기네들은 여기 그 도시민들의 여기 마음의 고향이고 어른이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무릎 꿇고 우리를 무조건 대우해달라. 이제 그런 게 깔려 있어요. 그게 전 근대적인 가치관이거든요. 시장 논리가 합리주의가 작동한다면 그런 말이 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당연한 상식처럼 그러니까 그리고 그 트랙터를 몰고 와가지고 경찰차를 뒤집어 엎어도 자기네들은 농민 도시민들의 마음의 고향이고 어른이니까 자기네들 행동은 정당화되고 합리화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 아까쯤에 이게 호남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농업의 문제, 농민의 문제도 호남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농업의 문제, 농민의 문제지만 그 근저에는 호남이 가지고 있는 호남 지역이 대한민국의 전 근대적 가치의 어떤 집약, 대표, 상징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결합이 돼 있어가지고 저는 그 시대착오적이다. 그러니까 전 근대적인 가치 이것을 중심에 깔고 있는 농민운동은 시대착오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좀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정서가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썼습니다만 옛날에 그 박동진 명창의 그 텔레비 광고에 나와가지고 합죽사 쫙 펴면서 우리 것이 좋은 것이 소중한 것이 이제 그런 광고를 했던 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거기서 우리 것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전 근대적인 이시조선적인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전통 문화라는 핑계를 대고 전 근대의 가치가 끈질기게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미래로 나아가는 걸 가로막고 있는 그런 현상을 저는 좀 농민운동에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하나만 약간 추가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농자재 천하 대본인데 그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농업사회 과거에 이제 전 근대 사회에서의 가치관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왜 전농이라든가 농면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는 쌀을 중심으로 해서 뭐 기준 가격, 전량 수매 기준 가격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예 쌀 생산을 할 경우에는 뭐 농민들의 농업의 모든 그런 쌀 생산자들한테
뭐 전량 수매뿐만 아니라 수명이 다 되지 않을 때 가격도 기준 가격을 다 기본 소득에 변형된 형태의 기준 가격까지 이야기를 해서 현재 가격을 높여서 기준 가격을 해달라. 그래서 아예 상품의 가치나 이런 것들은 현실에서 반영이 안 되는 형태로 계속 하는 게 결국은 이 정근대적 시각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방금 이게 말씀하신 게 직불금이거든요. 예. 근데 원래는 쌀에만 직불금을 줬어요. 예. 근데 이걸 이제 계속해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뭔 이야기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들은 시장 논리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농사가 잘 되나 못 되나 그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되냐 상관없이 무조건 자기네들은 편하게 먹고 살게 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해 그러면서 또 시장 논리 작동을 반대하니까 여기 그 농작물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제약이 많은 거예요. 올해 그 사과 값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정상적으로 수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국가를 경제를 지탱하는 건 사실은 공업이고 산업이고 그 도시 노동자들인데 도시 노동자들이 한 줌도 안 되는 농민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희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농작물 식품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라는 거 뭐 다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이게 결국 그 시대착오적인 농업 보호를 위해 가지고 도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국가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시장 논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시장 논리는 냉정하게 말해서 그 서로 합의에 의해서 가치가 평가받는 거고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가로막고 있는 게 농업 쪽이기도 해요.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국내 농업을 보호한다 그래가지고 쓴 돈이 국가 예산이 100조가 넘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100조가 넘는 돈을 투입했는데 우리나라 농업 생산력이 경쟁력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냐?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새만금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만은 그 LG CNS라고 LG그룹의 IT 서비스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그 새만금에다가 3,800억을 투입해가지고 여의도 4분의 1 면적에 스마트팜 단지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게 2016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스마트팜 단지 만들었으면은 그 새만금 문제 일단 해결하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농민단체하고 전라북도 의회까지 나서가지고 반대 결의안 채택하면서 명분이 뭐였느냐. 재벌의 농업 진출을 반대라는 것이 명분인데 결국 그것도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업의 합리화를 반대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농업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스마트팜 같은 걸로 해가지고 자본이 투입되고 기술이 개발되면은 경쟁력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농업은 경자 유전의 법칙이니 뭐니 해가지고 농업은 농민들만 해야 된다. 근데 농민들이 사실 농민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그 농민들은 그 나이 드신 노인네들이 이제 농업도 거의 못하고 어떤 자들이 농민이라 하고 있냐면은 소위 말해서 국가 보조금 따내는 노하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발달시킨 자들이 농민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들이 또 학생 운동권 출신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자들이 여러 가지로 농민단체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농촌에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대한민국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이제 구조가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또 이 호남하고도 연결이 되고 좀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이 무안공항 참사와 연결되는 호남 지역의 카르텔 그리고 현재 농민운동으로 전농을 중심으로 한 농민운동의 문제점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예, 주동식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무안공항 여객기 사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문제 좀 살펴볼게요. 이재명 대표 그 페북에 올린 글 때문에 그 연쇄적으로 비난이 막 쇄도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아니 참사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1시간 뒤에 그런 뭐 내일을 향해 쏴라 이런 어떤 글을 올릴 수가 있냐 애도하고 사태 수습에 전략해야 될 제1당 야당 대표로서는 도저히 그런 행위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정신 나간 짓이다, 뭐 이런 비난 글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네. 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글을 올렸을 때가 이재명이 뭐 내일을 향해 쏴라 뭐 이 글을 올렸을 때가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이 좀 지났던 시기입니다. 예. 이미 우리 국민들이 저도 그랬고 이 사고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걱정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저 글을 올리자마자 바로 댓글이 달리는 게 글 내리세요. 글 내리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댓글이 바바박 달리면서 저 글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이재명이 삭제를 했습니다. 차라리 나는 사고 인지를 못했다 죄송합니다 했으면 모르겠는데 삭제를 한 것으로 봐서 아니 예전에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에 있었던 시절에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무슨 뭐 리더의 1시간은 뭐 대통령의 1시간은 5천만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1시간이 지나도록 사고 파악 전혀 못하고 있다가 저렇게 경고망동한 글을 올린 것이고요. 저 글 자체로 보면 저거는 무한공항 사고와 전혀 무관하더라도 굉장히 잘못된 글이에요. 제가 부치 앤 선데스가 전 뭔지 몰라가지고 부치 앤 선데스를 검색해 보니까 내일을 향해 쏴라는 무슨 영화에 관련된 건데 은행 강도가 은행을 턴 다음에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뭐 1969년도 영화 얘기인 건데 지금 저게 지금 국민을 향해 쏴라 윤앤한 내일을 향해 쏴라 부치 앤 선데스 지금 저게 정치인이 특히나 뭐 야당 대표라는 분이 저게 할 말입니까? 지금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쏜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희화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해 안 되고 또 무한공항 사고 이후에 또 바로 글을 올렸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저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명확히. 예. 기자들이 좀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가 아마 10시 30분에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있을 텐데 기자들이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저 글을 왜 쓴 거죠? 라고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마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하고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의원이 저런 글을 썼다면 저거 당에서 제재 조치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뭐 윤리에 물론 국회 윤리에 제소할 수 있지만 당에서 아니 지금이 어느 시국인데 저런 글을 올려서 논란을 일으키냐 해서 네. 사실은 징계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국민의힘에서 각 시도당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언행을 조심하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연말 연시에 전국이 어수선하고 이러한 뭐 탄핵 속에서 전국이 어수선한 거 플러스 민생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 각별히 언행을 조심해라. 시의원, 도의원들 혹은 또 민주당 일반 당원들은 언행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당대표가 지금 저렇게 경고망동한 언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리위에 회부를 해야죠. 네. 예. 자, 이 민주당 내부도 한번 볼까요? 뭐 평상시에 이재명 대표는 저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형식적인 행동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신의 안위, 정쟁에 그냥 몰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간 많이 봐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무한공항 여객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동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은 저들 표현으로 내란 문제에 집중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 무한공항 대형 사고가 발생해서 자신들이 원했던 이 정치적 스케줄이 깨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내부에 상당히 그런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이 170명 이상의 국민들이 사망한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 밥그릇을 챙기고 있다는 것에 정말 대한민국 정치인들이나 뭐 대선 후보님들이나 심리검사를 해야 돼요. 심리검사를 해서 심리검사지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출마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 것이고 사실 이재명은 근데 무한사고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한사고에 대해서 이재명이 아마 뭐 무한에 며칠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래야지 본인 재판에 출석을 안 할 핑계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얘가 야당 대표로서 이 사고 뒷수습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일부러 무한에 내려가 가지고 며칠 있으면서 재판에 출석을 안 할 그럴 가능성이 좀 농후합니다. 네. 이 사고를 정쟁에 이용하고 본인 재판의 방어권에도 이용을 하는 것이죠. 네. 본인 출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래서 단식으로 재판도 지연시키고 국회 일정으로 지연시키고 당 관련된 회의를 주재해야 되니까 당대표니까 또 재판에 불설석하고 자 이번엔 무한공항 사고를 재판 지연의 수단으로 쓰나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도 좀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이제 지금 소방력을 비롯해서 관계 지금 기관을 총동원해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참사가 발생하면 후속 대책과 관련된 예비비가 늘 사용을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달 초에 이 예비비를 민주당에서 대폭 삭감하면서 이후에 이 예산 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좀 새롭게 발생했네요. 맞습니다. 그 예비비에는 일반 예비비가 있고 또 목적 예비비가 있어요. 예. 목적 예비비는 목적만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재난복구 예비비가 있고 또 원화 부족 뭐 보존 예비비, 우리 원화가 떨어졌을 때 그리고 국제 부담금 예비비 등등의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있는데 이 중에 재해 복구 예비비에만 민주당이 1조를 삭감했습니다. 1조를. 그러니까 반 정도를 삭감을 한 거예요. 이래서 이 1조라는 금액은 그 예비비를 이렇게 2조 4천억을 책정해 놨는데 1조를 삭감한 이유는 그러니까 4조 8천억에서 예비비 4조 8천억에서 2조 4천억이 통과된 건데 이 중에 그 재난 예비비만 1조가 삭감한 건데 예비비를 이렇게 책정해 둔 이유는 이제까지 우리나라 근현대사 한 20-30년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 대책 없이 지금 삭감을 해서 당장에 무한 공항 사고에 대해서 재난구역 선포를 했으니까 여기에 예비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벌써 올해가 내년에 시작하자마자 이 돈이 들어갈 것인데 내년에 그러면 다른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편성을 할 것이냐. 이재명 추경하자고 여기 나오겠죠. 근데 추경이라는 거는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상하게 뭐 추경이 당연한 것처럼 뭐 봄 추경, 뭐 가을 추경 하고 있는데 예산을 정확히 세워놨으면 추경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이재명은 바로 추경 얘기를 하면서 이 무한 공항 사고 때문에 추경을 하자고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예산을 슬그머니 끼워 넣겠죠. 무슨 지역 화폐 발행이든 이런 걸 슬그머니 끼워 넣으면서 뭐 이 공항 사고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침체돼 있으니 지역 화폐를 발행합시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서 추경을 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대책 예비비에서 1조 원이 삭감됐다. 지금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래서 1조 6천억 정도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무한공항 사고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서 예산이 집중되면 그러면 여름이나 가을에 막 자연재해 발생하잖아요. 네. 겨울에도 지금 언제나 이런 폭설도 내릴 수 있고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예비비가 그냥 지금 없는 상태에서 맞아줄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예비비라는 게 예비비 그 추이 수치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여름하고 겨울에 굉장히 증폭 집중돼 있는데 여름은 홍수고요, 겨울은 산불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뭄이 있을 때는 뭐 풀 수도 있고 안 풀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지금 이미 이 예비비의 반은 겨울 산불 대비용과 산불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복구비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를 1조 이상을 줄인 상태에서 이 무한 공항 사고까지 발생을 했으니까 지금 산불이 나던가 혹은 여름에 홍수가 나던가 자 올해 이상하게 태풍이 안 왔어요. 올해 태풍이 안 왔으면 내년에 태풍이 엄청나게 센 태풍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 예비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걱정이 지금 적지 않습니다. 네.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비상계엄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몇 차례 발표한 적이 있죠. 지난 12일에 진행했던 대국민 담화에서 이 예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중에는 이 예비비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재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 원을 삭감을 했다. 이미 이제 이 시기에 재난에 대한 긴급 대처 문제, 이 공공질서나 이런 안녕 이런 걸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삭감하면 굉장히 위험하게 된다. 민주당 예산 삭감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타를 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하게 된 여러 요인 중에 예산 문제도 이야기가 됐는데 이 무한공항 사고가 생기면서 바로 이런 예산 문제가 바로 현실로 돌아왔네요. 네, 맞습니다. 이 비상계엄을 12월 3일에 했을 때는 그 예산이 통과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죠. 그럼 민주당이 계엄을 선포할 정도구나.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보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1월 29일 날 예결위에서 통과시켰던 예산을 그대로 그냥 12월 10일에 통과를 한 거예요. 네.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니까 대통령께서 내가 그냥 담화도 한번 발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국민 담화를 또 발표를 한 것이고요. 이 예산 삭감은 비단 이러한 재난복구비뿐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돼서 뭐 특할비 삭감되고 이런 문제인 건데 이거를 가장 공감하는 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대통령이 공감을 할 것이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감을 할 것이고 지금 행안부 장관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예. 행안부 장관이 있으면 공감을 할 것인데 가장 직접적으로 공감을 하는 분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입니다. 이분이 그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 그때 뭐 박세일 교수께서 법조인들은 그러니까 법대애들은 그 사법고시를 보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려면 행정고시를 봐라 그래서 행정고시를 봐서 그 뭐 법대도 수석으로 들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경제 그 부처에만 쭉 있던 분이에요.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장 잘 아는 분인데 민주당이 이렇게 예산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정치 논리에 의해서 삭감하는 걸 보고 혀를 내두를 뿐입니다. 네. 혀를 내두를 것입니다. 네. 네. 이 재난 이런 사고라든가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이 민주당 항상 정부를 공격하는데 자기 정치적 역량을 집중해왔잖아요.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그랬고 이번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어떤 혹시나 이런 걸 정쟁의 수단이나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삼을까 이 문제도 좀 미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이거를 정쟁으로 삼고 싶은데 이거 잘못 삼았다가 본인들한테 반격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본인들이 지금 탄핵을 29건이나 해가지고 지금 재난지역 선포 같은 얘기를 보면 4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뭐 회의, 결정, 뭐 요인 뭐 이렇게 각 정부 내 부처가 돌아가면서 서로 그 크로스 체킹을 하는 단계인데 지금 이 4가지의 단계를 다 최상목 부총리가 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 권한대, 국무총리 권한대, 장관 권한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속에서 민주당이 공격을 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정확한 것은 블랙박스를 봐야 되겠지만 정확한 그 사고 원인을 블랙박스를 또 봐야 되겠지만 지금 오늘 아침 보도부터 대다수의 언론과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내려서 그 동체 착륙은 잘 했는데 앞에 옹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둔덕, 둔덕이 있었어요. 네. 그 둔덕이 로컬라이저 레이더를 설치한 둔덕인데 모든 항공로의 활주로에는 양 끝에 그 로컬라이저 레이더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우리가 주차를 할 때 주차 뒷바퀴에 이제 안전턱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선인데 그 로컬라이저 레이저가 항공기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전 세계 동일 규정입니다. 잘 부서지는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동체 착륙을 했던 사고 중에서 로컬라이저 레이저를 부시고 지나가서 그냥 착륙을 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고가 대다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둔덕이 있었단 말이에요. 둔덕이 있었고 이 둔덕에 그 콘크리트로 쌓아놔서 거기에 박아서 지금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한 것인데 자 이재명이 대선 때 어떤 공약을 내세웠냐면 무안공항을 아시아나 항공의 거점 기지로 삼겠다. 그렇죠.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예. 이거 만약에 이재명이 이 무안공항 사고를 지금 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던 뭐 정쟁으로 돌리던 하면 이러한 모든 화살이 본인들에게 유턴해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려면 여기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정쟁으로는 이 지금 170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거를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고 일단 애도로 하면서 그러면서 사고 원인에 대해서 앞으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양님, 이성자님, 사과콜라TV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리더십 문제가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있어요. 사고 직후에 긴급 대책을 하고 현장에 이제 가서 사고를 전체적으로 관장하며 수습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작은 그냥 사고가 아니고 정말 대참사가 이르는 대형 사고가 발생을 했잖아요. 네.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리더십 문제가 어떻게 발휘돼야 되고 정부가 정치권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야 됩니까? 이 최상목 권한대행께서는 지금 그 관련 부처가 엄청 많습니다. 네. 지금 보고를 받는 것만 해도 하루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가 보고 받으려고 줄이 쫙 서 있을 텐데 그거를 읽기만 하더라도 좀 모자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꿋꿋이 좀 견뎌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많은 응원을 좀 보내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고 정치권과 정부는 이 사고에 대해서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요. 정치권은 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어제 이재명이 갔고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현장을 방문을 할 것이고 그 더불어민주당은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그 현장 최고회의를 한다는 거고 조국혁신당도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오늘 9시 반부터 11시 사이에 모든 정당에 지금 내려가 있어요. 이러면 이럴수록 거기에 있는 소방서나 경찰서나 또 혹은 뭐 거기 군청이나 도청이나 이렇게 그 사고를 수습해야 되는 기관이 서울에서 내려오는 그런 정치인들한테 보고서를 만드느라고 더 일이 복잡해질 뿐입니다. 안 내려가셔도 돼요. 혹은 내려가시려면 이참에 국민의힘, 민주당, 뭐 조국혁신당, 뭐 개혁신당 다 같이 한꺼번에 내려가세요. 한꺼번에 내려가셔서 일괄 보고를 듣고 그럼 우리 국회에서는 우리 뭘 도와줘야 되냐라고 해서 올라와서 뭐 예산을 긴급하게 편성을 하든 이렇게 도와주셔야지 개별적으로 내려가서 개별적으로 한마디씩 하면 언론 보도만 좀 꼬이게 되어지고요. 또 우리 언론인 분들도 지금 그 취재 경쟁을 과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항공기 사고인 경우에는 블랙박스가 나오는데 국토교통부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블랙박스가 약간 훼손돼서 혹시 미국에다 막힐 수도 있다. 그러면 적어도 6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도 너무 과열하게 경쟁하고 취재를 하다 보면 또 국민들만 호도가 되니까 지금 연말에 분위기가 너무 다운돼 있는 대한민국 정국이니까 정치권은 가만히 있고 정부는 최선을 다해라. 또 언론은 좀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권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상황도 지금 얘기는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자면 국회가 물론 이제 야당 대표나 여당 대표들이 막 자꾸 정치인들이 현장에 가서 막 보고를 받으려고 하면 그것도 사태 수습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안 됩니다. 예. 국회에서는 막 상임위를 열려고 하잖아요. 네. 뭐 국토교통부 관련된 데라든가 행안부라든가 경찰청이나 소방청 이런 실제로 이 사태 수습에 가장 전력하고 있는 기관들을 막 관계자들 차관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면 한국정책실장 막 이런 직접적으로 사태를 진상조사에 핵심적으로 참여하고 지시를 내리고 있는 사람을 국회로 막 불려다가 야 사건 이유가 뭐야 사고가 원인 뭐야 따지면 오히려 그게 사태 수습에 방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제 수습이 안전대책 수습이 있고 뭐 보상 수습이 있고 또 물론 뭐 소방적인 수습은 어느 정도 이제 완료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거와 다르게 국회에서 할 일은 국회에서 하라는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뭐냐면 이러한 그 현장에 내려가서 사진 찍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의 항공 관련 담당자들은 불러야죠. 불러서 이거 그 허가가 언제 내준 거죠? 무안공항에 대해서 허가가 지금 12월 달에 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수십 년 동안 안 내주고 있다가 십수년 동안 안 내주고 있다가 갑자기 허가가 나게 된 경위 허가가 났을 때 이 둔턱 문제에 대해서는 몰랐냐 알았냐 그리고 이번에 항공이 정기 운항이 아닙니다. 정기 운항이 아닌데 이 긴급하게 그 여행사랑 뭐 항공 운항을 편성해서 가게 된 경위 아니 그리고 정기 운항이 없는데 사실 이 무안공항이 활줄에 고추를 말리고 있다 뭐 이런 비판도 좀 받았던 공항이에요. 근데 이 정기 운항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리하게 뭐 치도한 거 아니냐 이런 건 좀 물어봐야 되고요. 이거 플러스 가덕도 신공항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지역에 있는 공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또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검증을 이러한 자리는 있어야죠. 이러한 여수공항도 그렇고 뭐 양양공항도 그렇고 이렇게 전반적인 그 공항에 대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LCC 저가항공 지금 저가항공의 랜딩 기어 문제든 뭐 정비 문제든 이런 것도 지금 해당되는 항공사 뿐만 아니라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다른 항공사는 어떠한 문제가 없는지 이거는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을 하면서 그 현장 방해하지 말라가 하나가 있고요. 입법 오버하지 마라. 이거는 그 국회가 지적을 하면 지금 정부에서 알아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입법적으로 오버를 해가지고 또 예산 과투바 오버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렇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는 국회 일을 하되 현장이나 이런 데 가서 오히려 방해는 하지 마라. 국회를 열어놓으면 근데 이 사실은 좋은 쪽으로 사실은 국회 상임위가 운영이면 좋은데 자꾸 맞습니다. 실제로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흔히 말로 나쁘게 거칠게 하면 족치는 역할만 자꾸 하는 게 문제긴 문제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서를 좀 그 사전 질의서를 국회의원실별로 언론에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호남하면 딱 지금 이제 민주당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좀 없잖아요. 특히나 이제 정치적으로 민주당의 기반이기도 하고 이번 무안공항의 희생자들 상당수가 이제 관련된 그 인근 지역에 살던 우리 국민들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럴 텐데
그래서 이제 아마 호남 지역의 민심도 그렇고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보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이 막 지금 이런 무안공항 사태 사고를 무시하고 막 다른 정쟁의 수단으로만 가기에는 굉장히 내부에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오늘 뭐 민주당도 뭐 어제도 회의를 했을 것이고 오늘 최고위원회를 현장 최고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 정갈한 발언만 나올 것입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발언만 나올 것이고요. 그거 이외로 폭두는 없을 것이라 보여요. 그 콩이 튀는 거를 이제 폭두라 그러는데 예, 폭두 발언은 없을 것이라 보여지고 거기에 대해서 폭두는 이제 이재명이 했죠. 어제 페이스북에 이미 이재명이 올렸는데 폭두 발언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내부적인 단속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면적으로는 무엇을 준비할지 또 모릅니다. 결국 본인 그런 걸 잘하잖아요. 막 정리해가지고 이거 누구 문제다 그런 걸 민주당이 잘하는데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의 민심이 다 떠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호남 지역 분들도 뭐 이번 사고에 대해서 가슴 깊이 애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고의 원인이 정치적인 것에 있다고 좀 매몰되지 않았으면 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지금 어떤 분이 저 댓글을 주셨는데 벌써 뉴스들이 제주항공 사고로 무안을 다 뺐으면 예, 저도 어느 순간 보니까요 어제 저녁부터 JTBC라든가 뭐 이런 몇 곳에 방송을 보니까 제주항공으로 다 타겟을 맞추더군요. 무안공항이라는 제목을 타이틀을 달지 않고 제주항공으로 타겟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공항 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이유가 특정 항공사로 그냥 몰아서 무안이란 지역 왜 이 공항이 발생하게 생겼는지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다 추적하지 않고 항공사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계속 그게 바뀌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기류 예. 좀 타겟형 기류라고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러한 뭐 참사나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네. 그 지역명을 가는 게 약간 통칭적인 것입니다. 체르노빌 사고를 체르노빌 사고라고 그러지 그 원자력 회사 이름을 기억하진 않잖아요 저희가. 네. 그런 것이고 지금 이 버드 스트라이크가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 항공 자체에 그 직접적인 고의의 잘못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새가 부딪혔어요. 거기에 대해서 랜딩 기어가 펴지지 않아서 뭐 그래서 동체로 이제 착륙을 했는데 여기까지도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MBC 기자가 뭐 찍은 게 있잖아요. 여기까지도 잘했다고 보는데 앞에 둔턱이 문제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무안 공항 자체의 시설 관리가 문제이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수차례 비행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둔턱에 대해서 그 로컬 라이저 레이더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잘 몰랐을까라는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약간 인재라고 보여줄 수가 있어요. 예, 그 로컬라이저 레이더 둔턱에 대해서만 없었으면 그냥 동체 착륙을 잘 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동체 착륙을 했던 최근 역사 중에 2022년도에 대한항공도 필리핀인가 거기서 동체 착륙을 했는데 그 로컬라이저 레이더를 뚫고 가서 안전하게 착륙을 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네.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대규모 인재가 발생했는지도 이제 사고 원인도 있고 일부 경미하게 이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대규모 이런 인재 참사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또 원인도 조사를 해봐야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류 충돌에 의해서 엔진이 고장나서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한 게 1차적 원인이라 하더라도 앞서 얘기를 드린 것처럼 항공 이런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활주로가 짧으면 길이가 짧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평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뭐 그런 문제도 지금 저희가 됐던 거고 관제탑과 당시에 그 조종사 간의 짧은 시간 메이데이 이렇게 한 후에 1분 후에 바로 동체로 착륙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발생하는 네.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어떻게 가냐면 아까 어떤 분이 댓글로 활주로가 짧았다 그러는데 활주로는 지금 무안공항이
그렇게 심하게 짧은 건 아닙니다. 무한공항보다 더 짧은 탈주로가 국내에 뭐 청주공항이나 다른 공항도 있고요. 요즘에 가장 신기술은 그런 거예요. 아까 그 레이더를 활주로 양쪽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콘크리트에 단단하게 설치를 하면서 콘크리트가 경화 콘크리트던가 이렇게 뭔가 부딪혔을 때 와다다 부서지는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비행기가 부딪혀도 부서지는 콘크리트로 다 하고 인천공항은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무한공항에는 그렇게 시설이 안 돼 있는데 원래 규정에 의하면 잘 부서지는 걸로, 그러니까 플렉시블하는 걸로,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플렉시블이라 써 있는데 잘 부서지는 그 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자, 그 사항도 한번 좀 추후에 사실관계들이 조금씩 확인되면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무한공항 여객기 사고,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블랙박스를 지금 어제 김포로 가져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분석, 이게 지금 자료가 데이터 손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이제 사고 원인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고, 동체 착륙 이후에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서 승무원 2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179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렇게 피해 규모가 커진 원인은 또 무엇인지, 사고 원인뿐만 아니라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었을까, 피해자 또는 규모가 적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최근에 분석, 언론에서도 많이 분석이 나오는 게 콘크리트 둔덕, 즉 부딪혔던 둔덕의 콘크리트로 아주 굳게 만들어진 그 둔덕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화재 폭발로 인해서 참사가 더 키워졌다. 이런 분석도, 다양한 분석도 있죠. 이런 문제 등을 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무한공항 관련된 사건 관련된 이미지를 좀 띄워주시고요. 자, 우선 이 문제부터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이 문제부터 여쭤볼게요. 최상목 권한대행 이 사건 발생 1시간 후에 참사가 발생한 이제 무안으로 출발을 했고, 무안군청에서 12시 55분경에 전남 무안군을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특별 재난구역 선포, 이건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포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제주항공이 새벽 1시 반에 방콕을 출발했어요. 이게 예. 3박 5일짜리 상품이에요. 3박이라고 하는 건 호텔에서 3번밖에 안 잔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였는데 수요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이니까 목금만 휴가를 내면 수목금토일 닷새를 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많은 여행 상품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방콕 여행 상품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마 수요일 저녁 정도에 출발해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자고 방콕에 아침에 도착한 다음에 이렇게 쭉 일정 진행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요일 날 1시 반에 방콕에서 출발을 하고 8시 반쯤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그런데 비행기가 정상적인 것보다 한 30분 정도 연착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안공항에 이 비행기가 딱 나타난 게 8시 50분 넘어서니까. 그래가지고 8시 57분에 그 조류 충돌 경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2분 뒤에 메이데이가 있었고, 9시 2분에 동체 착륙해가지고 9시 3분에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고가 대통령실에 전파가 된 거는요 2분 뒤인 9시 5분이었어요. 근데 네. 소방청 같은 데에서 대통령실 뭐 여기저기 뭐 관계기관에다가 쭉 전파를 했으니까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 시간 정도에 9시 10분 이전에 아마 이 사실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9시 8분에는 행안부에서 조난 단계를 선포를 갖다가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시 41분에 이제 드디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딱 나타나가지고 각 관계 부처에다가 긴급하게 지시사항을 내려보내고, 그리고 9시 50분에 1차 중대본 회의를 했는데, 아마 이때 누가 중앙대책본부장을 맡는 게 좋을 것인가, 이거를 아마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거든요. 이 법이 사실은 뭐 사람들이 보는 법도 아니고 그냥 이런 법이 있나 보다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는데, 이 법이 언제부터 굉장히 사람들한테 유명해졌느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느냐, 2022년도에
이태원에서 할로윈 참사 있었잖아요. 네.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고 이 법을 걸어가지고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당시 행안부 장관이었던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결국은 9대 0으로 탄핵이 기각이 되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많이 이렇게 신경을 갖다가 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최상목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 법에 따라 가지고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그 만들어야 되는데 본부장을 누구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 보면요. 2항에 3항에 보면은 본부장은 누구다? 본부장은 행안부 장관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최상목 그 권한 대행이 본부장까지 맡아서 1인 4역까지 맡았다라고 하길래 전 처음엔 굉장히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지금 1인 3역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사람이 무슨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까지 맡아? 뭐 이렇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다 할래 이런 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상하다 왜 행안부 장관이어야 되는데 못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행안부 장관이 없지. 이상민 장관 사퇴했잖아요. 그 탄핵된 것이 아니고 그냥 본인이 사퇴했잖아요. 지난번 이제 계엄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뭐 구설수에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행안부 차관이 본부장을 해야 되는데 행안부 차관이 179명이나 사망한 이 사건을 그 본부장이 돼가지고 이걸 거둘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가 않다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재난안전법 14조 4항을 갖다 봤더니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 제끼고 총리가 본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최상목 권한대행은 1인 4역을 하고 있는데 1인 4역이 부총리 역할을 해야 되고요. 총리 역할을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로서 역할, 그다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역할도 이것도 총리급 역할이 되어버린 거고 거기에다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이 네 가지 역할을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무슨 PD님 그거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이렇게 절차 같은 거 어떤 분이 이제 그림으로 잘 만들어 주셨는데 이런 재난이 딱 생기게 되면 특별 재난 지역을 어떻게 선포하느냐? 네. 이 본부장이 건의하고 그러면 총리가 그 위원장이 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러면 다 저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이거는 특별재난지역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하면 이거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다가 심의 요청하면 그 위원장 누구냐? 총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심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중대본부장이 대통령한테 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를 하면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 나와 있는 네 사람이 저기에 네 사람이 나와 있는 건가? 세 사람이 하나, 둘, 셋, 네 사람이 나와 있는 거죠. 네. 부총리 빼고 세 사람 나와 있는 거네. 다 동일한 사람이에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최상목, 국무총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최상목, 그다음에 대통령 최상목 이렇게 되는 거니까 혼자서 왼팔에서 건의합니다. 그리고 오른팔에서 도장 꽉 찍고 그럼 머리에서 맞다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해주고 이런 식이 되니까 어쨌든 물론 제가 봤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있고 한덕수 총리도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도 그대로 있고 했어도 워낙 이거는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특별재난 지역 선포가 빨리빨리 그냥 금방금방 조속하게 이제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게 언제 선포가 됐냐면요. 제1차 중대본 회의가 9시 50분에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한 10시 10분에 최상목 권한 대행이 용산을 박차고 나가가지고 무안으로 향했어요. 무안으로 향했는데 1시간 45분 만에 2시간 45분 만에 12시 55분에 무안에 도착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2시간 55분이면은 무안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나? 헬기 타고 간 것 같진 않고 헬기 타면은 한 1시간 반이면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마 KTX 타고 간 것 같아요. KTX 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12시 55분에 1시 다 돼가지고 도착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차 중대본 회의를 하면서 그때 특별 재난
재난지역 선포를 갖다가 한 거니까 이 사고가 9시 반에 9시 3분에 그러니까 뭐 9시에 그 사고가 났다고 치고 10시, 11시, 12시, 1시, 2시 5시간도 안 돼 가지고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가 됐는데 이것이 뭐 혼자 다 하니까 뭐 행정적인 절차가 좀 줄어들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빨리 된 건 잘 된 일이니까 이거를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무안국제공항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이 사고가 발생했던 또는 대참사로 이게 이어졌던 이 무안국제공항이 문제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무안국제공항은 여러 가지 이런 위험 요인을 이전부터 안고 있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이 무안국제공항이 생기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을 조목조목 좀 따져볼 필요가 있죠. 이 무안국제공항은 언제 어떤 사연으로 생기게 됐나요? 일단은 저 호남권에도 공항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광주공항 있고요. 아마 예, 그렇죠. 광주공항 지금 국내선 운영하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목포공항도 있었어요. 근데 목포공항에서는 아시아나 그 사고가 있었던 그런 공항이었죠. 그런데 광주공항, 목포공항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큰 공항을 만들자 이게 필요하다. 왜 필요하느냐? 호남권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국내선 말고 국제선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그 수요 예측을 한 거예요. 수요 예측을 했는데 예측한 결과 뭐 예측이라고 한 게 다 맞지는 않죠. 뭐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예측했을 때는 어떻게 예측을 했느냐? 만약에 무안에다가 그 공항이 만들어지면 1년에 최소한 1,000만 명이 이용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대요. 정확히는 992만 명. 그러니까 1,000만 명에서 8만 명이 빠진 그러한 인원이 그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 그렇게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그 정도 예측이라고 하면 무안에 국제공항 만들어지는 거 저도 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1,000만 명이 이용한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한 가치가 있지. 왜냐하면 1,000만 명이 작은 숫자입니까? 인구가 1,000만 명 안 되는 나라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남에서 뭐 1,000만 명을 갖다가 이렇게 그 호남의 유일한 그 호남의 국제공항이 무안공항이고 그 공항을 1년에 1,000만 명 가까이 뭐 이용한다라고 하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1999년 12월 말에 딱 이맘때쯤에 그 착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25년 전 이맘때쯤에 이 무안공항 착공해가지고 개항을 언제 했느냐? 공사가 조금 시간이 그래도 걸렸어요. 그래서 한 8년 가까이 걸려가지고 2007년 11월 18일에 무안국제공항이 개항을 했고 그 다음에 잠정적으로는 그 광주공항도 국제공항 역할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전까지는 그 호남에서는 광주에 그 국제공항이 있었고 목포도 뭐 그게 국제공항이었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데 그 2008년 5월 28일에 그 광주하고 무안 사이에 뭐 고속도로가 뚫렸나 그래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가 뚫리는 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광주공항의 국제선 노선을 무안으로 다 이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2008년 그러니까 무안공항이 2007년 11월 8일에 개항을 했는데 2008년 5월 28일부터는 그 무안국제공항만 호남에서의 유일한 그 국제공항이 되었는데 그런데 어떤 결과가 벌어졌느냐? 호남에서 국제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광주공항에서도 국제선이 이렇게 좀 막 종종 뜨고 그랬는데 광주도 인구가 옛날엔 200만 넘었다고 그러지 않았나? 제 기억에 뭐 200만 넘었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랬죠. 그래서 광역시로 이제 됐었죠. 예. 지금은 광주가 그래도 뭐 200만 뭐 안 되나 정확하게 인구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광주 거기에다가 뭐 호남권 전체로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주 공항에 가가지고 국제선도 이용하고 이용하는 수요가 있으니까 광주 공항에 국제선들도 이렇게 많이 뜨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저는 무안공항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네. 무안공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무안공항이
광주에 사는 분들도 가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무안이 저쪽에 이렇게 그 더 서쪽으로 있는 그러한 공항인데 거기에 대중교통이 있겠습니까? 광주공항이면 뭐 택시 타고 가면 되고 뭐 거기에 뭐 버스도 많이 있을 거고 뭐 그다음에 뭐 지하철도 가 있나 뭐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데 무안은 택시 타고 가자니 몇만 원 나올 거고 그다음에 버스 노선은 거의 없다가 조금씩 이제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무안공항을 가려면 자가용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에이 저 같아도 에이 그러느니 나도 김포공항 가지 뭐 몇 시간 더 가가지고 에이 그러느니 야 인천공항 그냥 가가지고 거기서 더 그렇게 하지 그 다음에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이 없어지고 공급이 없으니까 수요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 무안공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그래서 만약에 광주공항 국제선이 그냥 계속 있었으면 호남 사람들은 광주공항을 더 많이 이용했었을 건데 무안으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무안공항도 지금 뭐 폭망하고 광주공항도 폭망하고 그런 그 악순환이 이제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안공항이 무슨 공항 됐었습니까? 무안공항이 고추공항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고추 말리는 그러한 공항. 그러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비정기적인 국제선의 비정기 노선들이 뭐 하나씩 둘씩 이제 취향이 돼가지고 그래서 뭐 거기서 무안을 기준으로 해서 베트남도 가고 뭐 몽골도 가고 뭐 중국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태국도 가고 이러다가 드디어 2024년 올해 12월 8일에 개항 17년 만에 개항이 언제 됐다고 그랬습니까? 예. 2007년에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2024에서 2007을 빼면 17년이에요. 개항 17년 만에 처음으로 최초로 국제 정기 노선이 취항을 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제주항공의 태국 노선이에요. 무안 방콕 노선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처음으로 이제 그 정기 노선이 취항한 지 딱 3주 만에 딱 21일 만에 지금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저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무안공항을 몇 명이나 이용할 거다라고 예측했다고 그랬습니까? 992만 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1000만 명 치고 예.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예. 작년에 무안공항을 이용한 사람이 24만 6천 명이에요. 24만 240만도 아니고 네네. 24만. 예. 24만 6천 명이면 그러면 전 처음에 이 숫자 딱 보고 그럼 몇 퍼센트지? 24% 25% 예측의 4분의 1밖에 이용을 안 한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눈 씻고 이렇게 제대로 봤더니 100만에 24만이 아니고 1000만에 24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40분의 1. 그런 무슨 뜻이냐? 예. 2.5%예요. 2.5%. 이거 누가 예측했습니까? 이게 예측입니까?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어도 예컨대 1000만 명 예상했는데 500만밖에 이용을 안 한다. 실제로 그래도 욕먹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데 50%밖에 예측을 못하냐? 이거 뭐 야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50%는커녕 5%도 아니고요. 2.5%에 2.5%.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니까 떡하니 국제공항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국제선 정기 노선 취향된 게 17년 만에 딱 하나 이제 정기 노선 만들어진 그런 공항이 아닌가. 저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뭐 세금 낭비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있었어요. 뭐 그래가지고 이전에 무슨 그 자동차 경주하고 할 때 그때도 뭐 무안공항 이용할 수 있다 뭐 그때 이제 무안공항 하면 뭐 잘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네. 세금을 갖다가 낭비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항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니까 공항 관련해 가지고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만약에 똑같은 일이 인천공항에서 벌어졌으면 인천공항에 제주항공 비행기가 동체 착륙했을 때 저런 폭발 사고가 났겠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막 뭐라 그럴까 안타깝다라고 할까? 그다음에 참 돌아가신 분들이 제가 그 기사를 봤더니 사망자 중에 이제 그 신원이 확인된 분들 딱 봤더니
광주가 81명, 전남이 76명이에요. 예. 179명이 돌아가셨는데 157명, 그 다음에 신원 확인되지 않은 분들까지 포함하면 한 160명 가까이가 그 광주 전남 지역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 전남에 호남에 계신 분들 편하라고, 전라북도는 6명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남권에서만 거의 뭐 170명 가까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호남 분들 편하라고 무안에 그렇게 이 무안공항 짓는데 돈 얼마 들어갔느냐? 3천억 들어갔대요. 아예 뭐 3천억이 뭐 1조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0년 전 3천억이 20년 전에 네. 20년 전에 3천억은요 지금하고 그 돈 단위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편하라고 만들어 줬는데 그게 이런 참사를 갖다가 일으켜가지고 그 호남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갖다가 입혔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면서 다시는 이런 거짓이 횡행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듭니다. 예. 속보가 나왔네요.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속보가 나왔네요. 그러면 뒷부분에서 한번 좀 다시 입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무안국제공항 이게 건립 초기부터 사실은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앞서 네네. 말씀드린 대로 1999년도에 착공은 시작됐지만 이제 그 전에 무안국제공항은 확정이 됐는데 이 지정학적인 요건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지정학적 요건들 중에는 지역의 이제로서 타당성이 있느냐, 뭐 그거 이제 경제성 문제도 있지만 이건 조류가 많은 지역이다. 일부 이제 어제 나온 어떤 신문에 의하면 사고가 난 당일에 약 20만 마리가 그 새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조류와 관련된 습식 지역이어서 충돌 사고가 비행기 사고가 많을 지역이다. 이래서 지정학적인 어떤 요건부터 해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건립 당시부터. 네네. 그래서 위험성이 늘 상존한 지역이 그 공항이었다. 이런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라도 지역의 그 해안가 이렇게 쭉 가보면 네. 뭐가 있습니까? 서해안은 우리나라 서해안은 충청도 전라도 이쪽을 쭉 가보면 뭐가 있느냐? 갯벌이 있잖아요. 갯벌.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여름에 신안에 갔었거든요. 신안에 이제 좋은 리조트 있어가지고 거기 한번 가보자 해서 딱 갔었는데 가서 딱 보니까 막 장뚱어가 뛰고 거기 막 갯벌에서 나도 진짜 들어가가지고 바지 걷고 들어가서 좀 뭐 잡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갯벌에 그 서해안 지방에는 그 다 갯벌이 굉장히 많이 있고 뭐 가로림만 같은 데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갯벌엔 뭐가 많습니까? 먹을 게 많잖아요. 네. 사람이 먹을 것도 많지만 누가 먹을 게 많습니까? 새들이 먹을 때가 많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위치가 저기 시베리아로 가는 철새들이 중간에 딱 쉴 만한 그 정도 자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안에 가면은 갯벌 습지 보호구역이라고 있대는데 그게 무려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113제곱킬로미터래요. 113제곱킬로미터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제곱킬로미터니까 그 100km 해가지고 그 제곱킬로미터니까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무지무지하게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새들 중간 기착지고 뭐 요즘 같은 때 일일이 그 철새들 그냥 대충 한번 쓱 봐도 10,000마리가 넘게 앉아 있대요. 그러니까 그 저 사진을 갖다가 보면 공항이 있잖아요. 공항이 있는데 4군데가 다 그 조류 서식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공항을 둘러싸고 있네요. 서식지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가 딱 날아다니면 새들이 비행기네 희한하네 하면서 새들도 막 날아다니면 그러면 비행기하고 그 새들이 그러니까 에어플레인하고 버드가 부딪히는 거를 버드 크래시라고 하나?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버드 하나? 스트라이크요.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공항을 갖다가 짓든지 심지어 요즘은 아파트 지을 때에도 뭘 하느냐? 환경 영향 평가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 그 무안공항 관련해서도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았는데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조류 충돌 그 새들하고 충돌할 위험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그 다음에 이거는 공항으로서도 그렇지만 새들한테도 비행기가 소리 꽥꽥거리면서 비행기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막 날아다니면 그 환경 보호에도 저게 적당한 것인가? 똑같이 생각을 갖다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뭐 새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그 비행기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조류 충돌 위험을 막기 위해서 대응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대응책으로 뭐 포금기, 경보기, 뭐 레이저, 깃발, LED 뭐 이런 것들 좀 써봐라 이렇게 제안까지 했는데 무안공항에서 그것도 제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왜 시행을 안 했겠습니까? 비행기가 많이 뜨고 내리고 했으면 그러면 그 혹시 모르니까 뭐 비행기 별로 뜨지도 않는데 뭐 그거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돈 들어갈 데가 어디 돈 들어가 있느냐? 무안공항의 그 활주로 그 길이가 뭐 전 국민들 다 외우셨겠지만 2.8km잖아요. 네. 2,800m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안 명색이 국제공항인데 3km도 안 되면 이게 말이 되느냐 해가지고 활주로 확장 공사 지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 3,150m 정도, 3.15km 정도로 이 그 활주로를 갖다 확장하는 공사를 하는데 거기 돈 들어가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조류 충돌 위험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귀찮고 그 다음에 그런 데다가 쓸 돈도 없고 하니까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조류 충돌 비율이 공항 중에 제일 높은 공항이에요. 그래가지고 조류 충돌 그 비율이 실질적으로 그 새들하고 충돌한 그 비율이 0.09%인데 제주공항은 0.013%, 그 다음에 김포공항이 그거보다 높은데 0.018%, 제주공항보다 높은 김포공항의 5배나 더 실질적으로 새들하고 부딪히는 그런 공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책은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정확한 결과는 블랙박스 같은 거 이제 잘 수거해가지고 검토하면 이게 그 무엇 때문인지가 결과가 나오겠죠. 진짜로 그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인지 아니면 뭐 정비 불량인지 아니면 보잉에서 애당초 비행기를 잘못 만들었던 건지 뭐 이런저런 그 원인이 나올 텐데 어찌됐든지 간에 확실한 거는 이렇게 조류 충돌 위험이 높고 실질적으로 조류 충돌 사례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조류 충돌과 관련한 대비는 무척이나 미흡했던 그런 공항이었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서 그 시작됐던 시점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무안공사는 지금 무안공항 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피해 규모, 원인 이런 분석이 있는데 피해 규모가 커진 데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의 로컬라이저, 둔덕 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금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영국 전문가 안전 분야 전문가인 데이비드 리어마인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황을 고려할 때 조종사는 훌륭하게 비행기를 착륙시켰다. 그러니까 아주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동체 착륙을 하게 한 것은 상당히 잘 착륙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런 얘기합니다. 활주로에서 200m 떨어진 곳에 단단한 물체가 있다는 건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행기 벽에 즉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히지 않았다면 탑승객들이 생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공적으로 지금 인터뷰에서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너무 안타까워요. 예. 저 그 영상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 그 기장님이 그 동체 착륙을 너무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기장이 미숙해가지고 동체 착륙에 실패했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동체 착륙하는 순간 비행기가 동강이 나든지 잘못 떨어져가지고 그랬으면은 그렇게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기장이 미숙했구나. 그다음 판단을 잘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거의 저는 랜딩 기어 나와가지고 비행기가 그 제대로 그 착륙한 것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였어요. 저렇게까지 그 동체 착륙을 잘했나? 그런데 동체 착륙하는 순간에 그때 비행기 속도가 200km래요. 200km인데 그 속력으로 이렇게 쌩하고 가가지고 앞에 있는 구조물하고
그 부딪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기장이 앞에 구조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몰랐나? 왜냐하면 그런데 몰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 그 방콕 그 무안 노선이 그 이제 그 정기 노선으로 그 운항된 게 3주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 비행기가 이렇게 그 착륙한 게 거꾸로 착륙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여기 이렇게 구조물이 있는데 그 뭐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게 그 설치되어 있는 이거를 갖다가 등지구에서 이렇게 착륙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엔 비행기가 거꾸로 이렇게 착륙을 갖다가 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뭐 저 비행기가 뭐 굉장히 뭐 이렇게 그 기장님이 여기서 뭐 인천이나 뭐 그런 데처럼 제주나 이런 데처럼 그 운항을 많이 해서 공항 구조에 대해서 잘 알았다. 그 다음에 저 앞에 저런 둔덕이 있다. 그거를 알았으면은 저렇게 착륙을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저게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뭐 되게 두껍다고 그랬잖아요. 뭐 몇 미터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 제가 신문 보니까 그렇게 이쪽 가로는 뭐 40m, 뭐 그 다음에 뭐 두께는 뭐 4m인가 몇 미터인가 어마어마하게 단단한 그런 구조물인데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겉으로는 흙에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기장님이 아 저거는 저 안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없고 그냥 흙인가 보다. 그러니까 저기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비행기 이렇게 올라가면서 쓸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했거나 어쨌든 그런 착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만약에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봤는데 저 기장이 마지막까지도 그 민가에 이렇게 그 피해가 가지 않게끔 끝까지 이걸 갖다가 그 뭐 노력했다는 식으로 제가 기사를 읽었거든요. 네.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데 저 앞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단단한 구조물이 있는 걸 알면서 그냥 거기에다가 그 뭐 충돌시킨다?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상식적으로?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평상시에 이용되지 않던 공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항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공항 관계자들도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런 대참사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콘크리트 둔덕에 의해 충격, 화재 폭발로 이어지면서 참사의 피해 규모가 커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왜 거기에 콘크리트 둔덕이 있었는지 그런 구조물이 콘크리트로 만드는 구조물이 왜 활주로 끝부분에 있었는지 그것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대규모 참사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지는 않았을까. 다른 나라의 사례들도 여러 가지로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활주로 문제, 지금 짧은 활주로 문제도 좀 제기되고 있잖아요. 다른 국제공항보다 지금 활주로 길이가 짧은데 평상시에는 이 활주로 문제가 물론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을 만큼의 이제 급박한 상황이 오면서 이 제동력을 높이는데 어떤 이 활주로가 역할을 못했다 그 길이가 뭐 이런 제기가 제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거 보면은 그 활주로 길이가 양양이 2,500m, 청주 2,700m, 무안이 2,800m예요. 그 다음에 김해 제주가 3,200, 김포가 3,600, 인천이 3,700m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사고에서는 네. 뭐 제 개인적인 그 추측인데 이게 활주로 길이가 길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저 앞에 로컬라이저가 있는 그 구조물이 너무 단단한 그런 구조물이었는데 몇 미터가 무슨 그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아침에 그 신문을 봤는데 어떤 영국의 전문가가 공항에다가 저런 활주로 근처에 활주로 앞뒤에 저런 구조물을 세워놓고 있는 거는 그 자체로 범죄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어쨌든 저런 그 구조물로 인해 가지고 그 활주로 길이가 더 길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3,160m 정도로 이제 활주로 그 공사를 2025년 내년까지는 마친다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거는
그 무안 공항의 측에서도 그걸 갖다가 당연히 이제 인정을 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 공사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고는 그 구조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됩니다.